네, 자, 여러분, 앞 시간 이어서, 11페이지 12번을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12번. 자, 작년에 나온 문제네요. 여러분 시험.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보고 정리하셔야 되죠. 신의칙. 그래서 1번,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강행법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적용 배제 못합니다. 아무리 계약자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라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가 그 규정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틀렸고요.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아까 그 법률행위 해석 앞 시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목사 임신 할 때 마지막 신이 뭐예요? 신의성실 원칙. 목적 사실인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 또는 조리. 신의칙은 법률행위 해석 순서에서도 최후의 해석 순서가 마지막 해석 순서가 적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렸고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여기 이제 키워드가 뭐예요? 계속적 거래 그리고 불확정 채무, 이 부분이 키워드죠. 그래서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요, 이 보증 회사의 이사의 지위로 있었던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A 회사의 이사 갑이었다. 그죠? 이 갑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서주었다. B 은행으로부터 은행에 보증인이 된 경우인데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사의 지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중 파생원칙인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는 이사의 지위에서 내가 떠났으니까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서주었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가, 보증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해지권이 인정될 수 없다.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처음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썼을 때는 사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때는 해지권 행사가 인정된다라고 봤죠.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은 계속적 채무, 이렇게 계속적 계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그런데요, 하나만 조심하자고요. 근자의 판례가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갑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도 예외적으로 해지권을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해지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의 동향이 사정변경 원칙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판례가 완화 내지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가끔 뜬금없이 예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일단 이게 원칙이다. 평소에 알고 있는 원칙이고, 그런데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이사였던 그 갑의 보증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오시죠. 그러면 이 문제는 원칙에 입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3번 지문 다시 보시면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의 키워드에 대해서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요건 당연히 이건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건요. 자, 그다음에 4번 아파트 분양회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입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유사한 판례가 뭐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 당시에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며 동시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뭐예요? 예? 적극적 기망은 아니지만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될 수도 있다. 사기가 성립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요.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자, 2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판례가 2개가 있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옳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자 이렇게 그냥 나오면요. 네?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보다 더 우월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없다. 제한능력자 제도와 신의 측이 충돌해도 제한능력자가 우월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아무리 신의성실의 원칙이 우리 민법 전체 적용되는 하나의 통칙적 규정이요 기본 원리라 하더라도 제한능력자 제도와 충돌하면 제한능력자 제도가 가장 보호되는 1차적인 보호의 제도로서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 신용카드를 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것하고 헷갈리는 판례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권리주체 쪽에 가면 나옵니다. 자, 미성년자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똑같은데 이거하고 똑같은데 자 특히 뭐가 있어? 자신의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것은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재산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또 부담이 또 탁 옵니다. 그죠? 근데 기억 잘하고 있어. 그럼 다행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러면 또 부담이 탁 오죠? 이럴 때 빨리 교재를 확인해야 돼요. 교재를 확인해서 다시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했던 표현 있잖아요. 자, 그것은 어디서 한번 찾아주시느냐면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핵심 교재 4페이지. 4페이지에 8번 008번 판례. 지금 그 페이지에 자 판례 위에 나오죠? 8번 008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그 확인하셨으면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요. 미성년자 쪽에 12페이지 제일 밑에 18번 판례. 자,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판례 2007년도 나올 당시에는 당연히 만 20세 기준이었으니까 그쵸? 성년의 나이가 19세로 나. 지금 이제 이 판례를 인용해서 출제하면 나이를 한 살 정도 낮춰서 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지금은 19세 기준이니까 뭐 이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읽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 그랬죠?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해갖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버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신용카드를 쓴 행위는 이것은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었다고 본다고요? 묵시적 재산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이건 일종의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자, 확인하셨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번. 13페이지 14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것, 강행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이것은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일단 이게 여러분 15회 시험이라는 것이 참 그죠 대단합니다. 뭐냐면 이 정도 문제로 이렇게 제시하면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은요. 수준이 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15회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이런 정도로 수준이 나왔다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본인을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집에서 무권 대리의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대리에 가서 하죠. 왜 그 연로하신 아버지의 건물 한 채를 중년의 아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본인이 아버지고 80세 좀 연로하시고 그 아들이 독자인 아들이 45살이에요. 중년이야.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건물 한 채를 자신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병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했다. 기억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이거 협의의 무권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치하고 다른 과정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본인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권대리인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됐을 때, 이때 본인이 갖고 있던 추인권과 거절권이 그대로 승계됐다. 따라서 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엇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한데, 무권 대리인 아들이 본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인을 하는 것은 이건 응당 가능한 거죠. 본래 자기가 팔아 먹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 근데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때? 이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제 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 거절권의 의미, 나중에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무권 대리가서. 아주 중요하죠. 이미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그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거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일종의 거절권이거든.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 옳습니다.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아까는 여러분 뭐였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했죠. 근데 이건 공동묘지가 이미 조성된 사실. 근데 이미 조성됐냐, 건설 예정이냐, 이게 지금 왜 포인트가 아닌 걸 아시죠? 그게 포인트 아닌 건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요? 이러한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또는 현재 조성돼 있다. 이것을 계약 당시까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뭐다? 신의칙에 위배되고 또한 부작위한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 4번. 방금 본 거 나오네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가 아니고 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요. 같은 기출문제라도 횟수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지문들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이 잘 납득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 4번 정답. 4번 정답. 그 다음 5번.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요거 중요합니다. 이 5번 요거, 예? 올해도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도 다른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에 무효를 주장한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어때요? 하면 이거 여러분 두 개 시험 잘 나오는 실제 판례 사례 하면 2개가 있어. 응? 하나가 뭘까요? 투자신탁회사. 기억나십니까? 투자신탁회사가 A가 고객 B와 수익 보장 약정을 했다. 그래 놓고 고객이 왜 시간 지나도 수익을 안 주니까 왜 수익 안 줍니까 했더니 A 투자신탁회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수익 보장 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난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줄 수 없다. 라고 돌변했지. 그랬더니 고객이 이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금반원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 번 말한 것을 뒤집는 거 아니냐. 금반원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판시를 했다고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그 강행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서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요? 투자신탁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죠. 그죠? 그런데도 그 귀책 사유 있는 자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어요. 이런 것이 제가 뭐라 그랬나요? 보편적인 통상적인 우리 사고에 의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아주 좋아하는 단골 메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 기억하시나요? 예? 출제하기에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틀리게 만들려고. 자, 방금 하나 예를 들었어요. 또 이건 또 진도 나가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투신사는 지금 얘기하고 끝날 수 있을지언정 뒤로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 무효와 취소편에서 자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요건 이제 말로 할 게 아니라 표현으로 좀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일단 무허가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 유동적 무효에 빠지잖아요. 판례에 의하면. 근데 사후에 허가 신청을 했어. 허가 신청을 했더니 시군구청장, 시장군수구청, 즉 허가권자가 불허가 처분 때렸어. 불허가 처분 때렸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현지 원주민인 매도인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지만 매수인이 있잖아요. 외지인이거든. 이 사람이 보니까 상습 투기꾼이야. 실수요자가 아니야.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수요자 적격성을 제일 먼저 파악하거든요. 파악해봤더니 적격자가 아니야. 그래서 불허가 처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 계약, 이 매매는 무효다. 네? 이제 불허가 처분 받았으니까 뭐가 됐어요? 확정적 무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효니까 부당이득 내가 지급했던 계약금 돌려달라 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과연 신의 측에 위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냥 민법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물어보면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거요. 신의 측에 어긋나네요. 예? 자기 때문에 불허가 처음 떨어졌으니까 응당 을이 다수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만 판례는 뭐라 하냐면 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확정적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오히려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추진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둘 다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취지가 뭐랬어요? 만약에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라는 제도 자체를 판결이 오히려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실현시켜주는 결과가 됨으로써 강행법규라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몰각시킨다는 표현이 나오죠. 무너진다. 각 다리. 그렇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실현시키는 결과가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강행법규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맞죠? 네, 됐고요. 그래서 요 5번에 대한 판례의 사례하면 사례 판례는 어떤 판례냐? 투신사 또 토지거래 허가제. 그죠? 네, 두 개 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5번은 이제, 15번 한번 보시죠.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신의성실 원칙이죠.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미승연자가 법정, 이거 방금 했죠. 법정대리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자, 2번이 뭐냐? 채권자 C가 채무자 B가 있어요. 그리고 A, 이 세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아는 사이입니다.
A가 어느 날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C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기 부동산 맡겨놓는 거 있죠. 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탈세 탈법적인 그런 수단도 있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은 C가 A한테 가서 야, 너 말이야. 아유, 야 하면 좀 그렇지. 좀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예, 야자 할 정도 되면 이거 뭐 친구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좀 아는 지인 사이입니다. 자, 당신 명의수탁자 찾고 있다는데 B가 적격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맡겨두시오. 응? 부동산 명의. 근데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까지 넘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믿고 명의신탁, 명의수탁 해서 등기 딱 이쪽으로 넘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C가 왜 이렇게 조장을 했냐면 자기가 B에 대한 채권자거든. 채권자인데 B가 돈을 안 갚아서 B 재산 조사해가지고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재산이 있어야 하지. 예? 재산이 없어갖고 못하고 그런 상황.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등기를 딱 넘겨놓게 명의신탁하게 한 다음 강제집행 들어갔어요. 저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을까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위반된다. 그래서 그것이 2번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다음 3번.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또 나왔죠? 확정채무.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거 물론 예외가 있다 했지만 이건 대부분 원칙으로 나왔습니다.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지요? 네. 그 다음 4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 판단할 수 있다. 역시 중요한 표현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15번에 3번 어때요?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것은 원칙적으로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건 뭐라 돼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원칙 제가 제대로 표현했는지 순간 저 잠시 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대로 표현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워낙 뭐 반복해서 나오니까죠.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그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3번 답이고 그다음 4번 방금 봤고 5번 있잖아요. 5번. 예, 5번도 징계 면직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 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 그럽니다. 이러면 뭔가를 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게 말입니다. 이 판례는요. 5년으로 나오든 9년으로 나오든 10년으로 나오든 2년 6개월로 나오든 그 연한이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방금 5년, 9년, 10년, 2년 6개월 이거 뭡니까? 그냥 임의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연한으로 나온 판례들이 있단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자 다른 판례 한번 그럼 9년으로 나온 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9년 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그 당시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가 뭡니까? 9년이 지났다는 소리죠. 이제 와서 그 당시 해고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금반을 원칙에 반한다. 왜 당시에 퇴직금도 수령하면서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그러냐 이거죠. 근데 또 유사판례 방금 제 입에서 2년 6개월짜리 나왔죠. 그것도 마찬가지. 자 2년 6개월 전에 역시 해고된 근로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역시 퇴직금 수령하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바 있는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다른 어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해고 무효 확인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보고 자기도 덩달아 제기를 했다. 결론 신의칙에 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2년 6개월이냐 9년이냐 10년 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조금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방법이 없죠.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리는 득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목적이니까. 자, 5번. 징계 면직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역시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 면직일로부터 5년 후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17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이제 중복이 좀 이제 가다 보니까 중복이 좀 많이 되지요. 예, 좀 풀어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 18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16페이지에 18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로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린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예, 신의칙은 추상적이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냐?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행위가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에 반하는지 어떤 의무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이것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규범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신의칙에 관한 제2조는 강행 규정으로 법원은 그 위반 여부를 또 나와서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맞고. 3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그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 4번.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 했는데 이것은 판례의 취지와는 틀립니다.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밑에 해설을 이건 해설의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자, 4번. 자, 밑에 판례 봅니다. 해설 부분.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자, 주관적으로는 가로.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핵심 교재에도 이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보던 부분에서 하자고요. 주관적으로는 가로치고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힌다. 거기다 밑줄. 이게 바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죠. 타인을 해할 목적성. 맞죠? 그 다음에 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가로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자 밑줄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객관적 요건.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 행사에서 권리 행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해도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권리 남용을 판단하지는 않고 권리 남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까?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주관적 요건은 뭐냐? 타인을 해야 할 목적, 즉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줄 목적 이거하고 객관적으로는 뭐요?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어긋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예 들었잖아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 자주 했던 거 있잖아요. 갑의 토지 속에 을의 토지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응?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 을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 안에다가 을은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뭐 너무 자주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데 이것을 못 다니게 갑이 여기다 바리케이트 탁 쳐가지고 내 땅 밟지 마. 응? 이렇게 못 다니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한 것은 이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판례는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본인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밑줄 치고 아니면 가로를 치고 그 위에 옆에다가 뭐라 써야 돼요? 거절권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절권. 그죠? 아까 나왔던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절권 행사는 신의치기에 반한다 했던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곧 거절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 신의치기에 반한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9, 20, 21번 모두 22번.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자, 지금 21번은요. 자, 21번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풀어 보려고 준비한 최근의 감정평가서 기출문제와 그대로 중복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 자료 여러분 뽑으셨어요? 자료에 3번 문제 보면요. 신의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그 26회라는 표기가 있죠. 그냥 참고인데, 그건 이제, 우리 시험은 아니고, 우리 시험은 이제 올해가 19회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사 제26회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제26회는 작년 7월 첫째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항상 감평시험은 작년까지는 2015년도까지는 항상 7월 첫째 처음에는 일요일 날 봤는데 이제 토요일이 공휴일 주고일 되면서 토요일 날 시험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7월 첫째 주말에 이제 시험을 항상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시험 주기가 바뀌어 가지고요. 3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올해 거는 27인데요. 이제 소개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보니까 저자들이 작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까지를 중간중간에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넣었는데 이 교재는 제가 집필을 하지 않은 건 여러분 아시죠? 네, 신경 써서 교재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경 써서 잘 문제 구성 잘 했고요. 해설도 꼼꼼하고요.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상 문제집으로 다루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점은 당연히 여러분 믿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됐어요. 올해 문제까지는 안 들어 있고요. 올해 문제는 이제 제가 지난 3월 12일 문제는 자료로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27이라고 표기 붙은 것은 올해 겁니다. 한 달, 지금으로 보면 한 달 조금 남짓밖에 안 됐죠. 자, 일단 그러면 자료로서 풀자고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봤어요. 자, 봤고 22번은 좀 이따 풀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한번 보고 설명이 중복된 설명이 많기 때문에 금방 확인됩니다.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자료 1번. 민법 제1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는요. 지금 끝에 진도별 예상 문제 01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09번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우리 객관식 문제집에 문제 푸는 거 외에도 자료로 나가는 문제는 09번 약 90문제가 아마 제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6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이 15개, 채권법 15개. 그러면 도합 합쳐서 90문제, 9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총칙이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잖아요. 60%나 출제되니까 역시 문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1조는 법원에 대하여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이 없으면 조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역시 견해 대립 시 판례한다. 그 다음 1번 민사에 관하여의 의미는 민사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법인이 사인과 맺은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 공법인이 사인과 맺은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시죠. 응?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국민과 또는 주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국가가 국유재산 중 이제 일반 재산이죠. 행정 목적에 이제 활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재산을 국민
개인과 매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냐면 아무리 공법인이지만 우월한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서 1대1의 자격으로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사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1번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이런 지문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민사법원에서 다뤄진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사안도 아니고 범죄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원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사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고유한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널리 성법 또는 제정법 전체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도 포함된다. 어때요? 맞죠? 넓은 의미의 법률이었습니다. 3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예,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다음 4번. 관습법은 민사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 그러한 법적 확신의 유무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 조심하시죠.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가느냐?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 기본 강의할 때는 했던 얘기입니다. 자,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그 관행이 최초로 행해진 때로 소급한다. 예? 소급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4번 정답. 그 다음 5번. 관습상의 통행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여러분, 아까 관습법상의 물권 중에 무슨 통행권,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했죠. 예?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허용될 수 없다. 자, 좋습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핵심 교재. 자, 핵심 교재. 자, 2페이지. 여러분, 2페이지. 핵심 교재 2페이지. 중간에 약간 위에 관습법의 동그라미 3번 성립 시기. 자, 봅니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 시기는 소급하여 그 관습이 사회에서 행해진 때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뭐 거기 소급하여 밑줄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기억에서 방금 사라졌었다. 그 사이 사라졌었다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밑줄 돼 있고 체크돼 있으면 그죠? 깜짝 놀라죠. 돼 있는데. 예. 지금 다시 한번 잠시 시선을 떼고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존재가 인정되지만 성립 시기는 소급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아까 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은 역시 26표기 달렸으면 작년 7월에 나온 감정평가사 문제다. 지금 평가사 문제냐 뭐 법무사 문제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국가고시다.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걸 또 강조드리고 싶고 또 이번 우리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다. 이제 강조 안 해도 되죠? 네. 자,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아서 이거 물으면 또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렇죠? 아까 1교시 때 칠판에 썼던 뭐 직권 판단하느냐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요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자,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이 두 손, 국민의 두 손.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이 아니라 일반,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두 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리가 없는 단순한 관행이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 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우리 문제집에서도 풀었었죠. 예? 당연히 당사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 순서가 될 수 있다. 목적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3번.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관습의 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네. 4번.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 이런 거, 용수권 이런 거, 관습법상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온천권 이런 것은 관습법상 권리 아닙니다. 5번.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원칙이죠. 관습법 하면 직권 확정. 원칙이죠.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소리가 뭐예요? 만약에 법원이 알 수 없다면 당사자 주장 증명을 요한다는 예외. 그렇죠? 자, 맞고. 3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을이 갑의 땅을 20년간 점유를 했어. 그래가지고 취득시효 요건이 충족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겠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라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답니다. 이런 건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여러분 입장에서 이건 문제 나오면 이거 취득시효 주장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해서 취득시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하고 나와도 맞는 것 같고 반하지 않는다 하고 나와도 맞는 것 같고 그죠? 참 이런 판례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예? 암기를 해도 돌았으면 문장 나오면 그 문장 자체가 말입니다. 틀리게 구성해도 옳은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해버릴 수밖에 없어. 취득시효에 취 나오고요. 신의칙에 반한다에 반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저보고 무슨 말을 만들어 달라고 까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득시효 나오고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그냥 의미는 암기 예? 연결은 문장은 안 되더라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여러분 예? 교재에도 제가 넣어놨어요. 자, 교재 있습니다. 4페이지. 핵심 교재 4페이지 몇 번 팔래요? 007번. 자, 눈으로 빨리 확인되셨으면 빨리 돌아오시죠. 007번. 그거 보이죠? 핵심 교재 4페이지. 이 핵심 교재가 전에 그랬죠. 분량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편집이 촘촘하게 돼 있어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통의 교재처럼 약간 편집하고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이 분량이 좀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은 정말로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활용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자, 계약이라고 하셔도 되고,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 행위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죠, 아까? 예. 뭡니까? 투신사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 4번.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계약을 9년 전에 했는데 지금 와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래도 매매계약을 종전에 9년 전에 했고 지금 현재 시세는 상당히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등기가 안 넘어왔나 봐. 매수인 앞으로.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 넘겨줘 하고 지금 그럼 오른 가격은 어떻게?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종전에 9년 전에 계약한 그대로 계약의 이행 차원에서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등기 넘겨주시오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올랐다는 이런 사정만 가지고는요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사정 변경에 한 계약의 해제권 인정 안 합니다. 해지가 아니고 해제라 그랬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와 계약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시죠 여러분 아까 공동묘지 이미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거. 이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부재하기 위한 기망이 될 수 있다. 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의 대상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벌써 이상합니다.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 조리 다른 말로 사회통념, 사회통념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는 고지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고지
고지를 해야 될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고지를 해야 되지만 계약상 또는 관습상 또는 사회 통념상으로 고지해야 될 것까지는 없다. 어때요? 틀린 거죠? 네,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고지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요,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사회통념 내지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고지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5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5번 정답 방금. 그 다음에 4번. 신의 측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뭐 여러 번 했고요. 2번.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 나오세요. 확정 채무. 보증한 자는 이사직 사임한 후에 사정 변경료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는 있다. 없음이 원칙이다. 3번.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하고 바로 그 이후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니까 예? 주장할 수 있다. 그 뜻이었죠.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권리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고 이게 주관적 효과.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아까도 교재에서도 봤죠. 네. 그다음 5번도 여러분 봤던 거예요.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다음 이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 측에 반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 6번, 7번까지 연속적으로 보고 다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